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8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57%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억, 기관 투자자가 350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10억, 기관 투자자가 740억 정도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588포인트로 코스피는 반등해서 마무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2600선조차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0선, 2800선, 거의 2900선까지 올라갔던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N자로 아주 크게 떨어진 이후에 그렇다 할 회복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2300선까지 떨어지면서 지수가 정말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며칠 정도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갭이 메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월봉도 지금 뭐 20월봉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음 주 MSCI 리밸런싱이 껴있는 그 이제 몇 주간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우려하던 그런 경기 지표들은 경기 침체로의 아주 빠르게 과도한 그런 우려감이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예상처럼 그렇게 다시 시장이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억울한 것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유독 이 회복세가 좀 느려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다음 주 이제 MSCI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턱없이 상승폭이 작죠. 네. 너무나도 큰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764포인트까지 지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투자 수급도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두 증시가 모두 상승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된다. 코스피도 아까 이 수급을 보지 않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변동 없었죠. 그래서 한 2조, 3조 정도를 쏟아내고 지금 이제 8월 9일에는 큰 매도 물량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만기 끝나고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많은 매도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움직임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뭐 약하게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도 네, 어제 0.5% 정도 올라가면서 크게 뭐 변동성 없었습니다. 상해 종합도 0.27% 정도로 네, 시장 전체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이제 1366원이고요. 원달러. 그래서 10원 정도 하락하면서 자, 뭐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가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높은 수준의 위치에서 빠르게 이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정상적인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저도 참 의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환율은 아래로 내려가는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네, 서서 이제 정상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그렇게 이제 환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 선물은 더 볼 필요는 없겠죠. 오늘 이 주말이기 때문에 선물 지표는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을 보게 되면 국제유가는 77달러까지 거의 네, 회복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2.1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뭐 원자재 가격도 정상적으로 다시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유가라는 것도 너무나 빠르게 급락을 하면 경기 침체 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에 파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주식 급락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자산들이 급락하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 이제 회복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시장 전체가 정상적입니다. 국채 금리는 이제 3.94% 정도로 진행 중이고 급락 이후에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예상대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환율과 국채 금리는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서히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장기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좀 우리나라 시장에 타격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원래 수준까지 떨어져야 될 겁니다. 이 코로나 급락 이전에는 사실 이 수치가 2%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한참 넘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불리한 그런 수치이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 수치가 이제 4.5% 정도가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수치인데 그 수치가 지금 넘어가지는 않고 다시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점점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그런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구간이 올 거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 투자자의 그런 수급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금리가 차곡차곡 떨어지면서 회복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뭐 단기간에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뭐 한 3%대 진입을 하면 금리가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0.86% 상승했고요. 17,69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크게 상승은 하지 않았고요.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시간의 거래도 별로 없었죠. 17,730원이지만 거래량 부족으로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275만 주로 지금 뭐 최근 대비해서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수급들이 많이 잠잠해졌다.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이제 수렴을 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며칠 더 횡보를 하면서 이제 거래를 쭉 죽이면서 다시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뭐 그 두 가지 방향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다음 달에 있을 MSCI 리밸런싱과 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금감원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두산그룹 전체의 합병 이슈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그리고 금감원이 다시 그거를 이제 반대를 했을 때 합병 보완 요청을 했을 때 두산이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리고 합병 일정이 이렇게 계속 정정 공시가 요구가 되면 일정대로 진행될 건가, 그러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적어도 매수 청구권 이상으로는 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주가를 상승을 시킬 만한 이 시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이런 수준이고요. 한 3주 안에는 주가가 결판이 좀 나야지 뭔가 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측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계속 고려해서 좋은 소식들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소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일환이 돼도 금감원이 합병을 무산시켜도 그만, 두산 에너빌리티 사측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해도 그만. 그래서 둘 다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페이스대로 흘러가고 있다. 주가만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 주가 떨어진 것은 합병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증시에 대한 급락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증시가 회복될 때 같이 회복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될 거니까 일단 우리는 9월 25일에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지 말지는 9월 25일은 결정 날이고요. 그 전에 이제 매수 청구권이 있고 그 이제 9월 초에 그죠? 반대 의사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간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그때 주가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했느네요. 36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만 3천 주 정도를 매수했지만, 뭐 금융 투자 4만 2천 주 매도, 연기금 투자자 7만 8천 주, 뭐 사모펀드와 투시는 거의 뭐 움직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 투자자의 연속적인 매도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죠. 그래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 사모펀드와 투신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고요.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좀 찍어 눌리는 기관 투자자는 이제는 좀 매도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매도가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MSCI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큰 파동이 있었고 그 파동에서 한 3번 정도 튕구고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작업이 곧 이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외 나머지 이제 이 원전 테마들은 2% 3%대 정도로 좀 반등을 했고요. 뭐 비슷하게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급락으로 이렇게 쭉 그냥 밀려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쭉 그냥 이 체코원전 때 98,000원 찍고 거의 뭐 반토막 난 수준에서 다시 좀 반등한 수준이고, 차트 전체가 모두 비슷합니다. 한전 KPS는 최근에 이제 좋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아래로 그냥 쭉 박아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비슷합니다. 지금 BH도 그렇고 이 BHI도 그렇고 G2파워도 그렇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유사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회복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빵 뛰었다가 떨어진 이유가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한번 메일을 썼죠. 우리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하다. 아직까지도 지재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해결될 거고, 그 수출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주가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죠? 주가가 떨어지길 원하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 불확실성을 계속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확실한 합의 소식이 좀 들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기다려 보면서 이 9월 달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있다가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좀 이제 늘어나는 분위기 형성되다가 잠깐 꺾였는데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3만 주까지 잔고가 또 늘어났고요. 요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주가는 일단은 찍어 눌리면서 잔고를 늘린다라기보다는 일단 내려가면서 잔고가 늘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아주 장기적으로 천천히 좀 늘어나는 분위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교환되거나 아니면 만기를 기점으로 교환되는 물량으로 좀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그게 그 합병을 염두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MSCI 리밸런싱을 염두해서 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저렴한 부분들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체결이 3만 1000주, 상환이 5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2만 주 정도 상환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1326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한 13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적 물량과 당일 물량 거의 동일했고요. 전날 매수했던 거 동일하게 매도하면서 보유율 자체는 21.24%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제 전체 이 움직임들을 살펴보았고요. 뭐 거래원 잠깐 볼까요? 오늘도 거래원은 사실 뭐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전날 많은 매수 진행했고 만기 관련된 물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JP모건은 매도했고 골드만삭스는 반대로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둘 다 이제 속 자체를 감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한증권이 이 전날에는 매도가 좀 있었고 그 물량이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소식부터 먼저 볼까요? 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더럼 CEO였습니다. 이름이 더럼. 근데 이번에 신규 사장을 선임을 하였죠.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 사업부 출신의 사장을 에너지 사업 시스템 사업부의 사장을 새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댄 리프먼이라는 이 분이고요. AP1000 가압수형 원자로와 AP300 SMR과 고급 원자로 수출을 위한 그런 이 임무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자, 새로운 수장을 맡는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과 고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리더십으로 세대 교체를 한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8월 1일이죠. 8월 1일에 시스템 사업부를 사장으로 댄 리프먼을 임명을 하였고 이제 이 원래 사장은 더럼 사장인데 6월에 은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수출을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협의를 하면서도 이 소송을 하고 있었던 차원에서 좀 이 더럼 사장이 이제 사실상 그만둔다, 은퇴한다 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결국에는 좀 해고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리프먼이라는 새로운 신입 사장을 앉힌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기류가 좀 바뀔 수 있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 리프먼 사장은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에서 원자력 수출과 국제무역, 연료주기 정책, 프로그램, 정책 분석과 관련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 후 다시 웨스팅하우스에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미국 무역개발청의 소형 원자로 개발 관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 에너지부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인사가 우리와의 그런 소송전에서 지재권 합의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 또 그러한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갑자기 이제 긴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죠. 그래서 저 사장 신임은 8월 1일에 진행이 되었고 8월 17일에서 8일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로 가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관련 회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회담 결과를 보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투자, 첨단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청정 수소 기술 상용화 및 보급,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협력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SMR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각 이 기업들을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SMR에 대한 제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지재권 해결만 잘 된다면 이제 더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지금 양쪽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캐파 증설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청정에너지 민관 포럼의 정례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이 논의를 하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줄이긴 하지만 체코 원전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직후에 이번 회담에서 이제 한미 양국의 제3국 원전 수출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주 서한도 그렇고 SMR 시장에 대한 확대를 좀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측에서 괜히 이제 연 20기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된다. 그 연 20기가 괜히 나온 수치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이제 5월 26일 날 SMR 르네상스가 왔다. 두산에서 미국의 이 SMR 뉴스케일 파워발 계약에 2조 정도의 기자재 공급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풍문이 이제 아직 사실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공시가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뉴스케일 파워는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 스탠다드 파워에 2029년부터 SMR 24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세부 사안을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확정을 이제 상반기 안으로 이룰 것이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상반기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소식이 나오는지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4기라는 구체적인 개수, 그 다음에 2029년에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제 계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도 2029년부터 착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자재를 이미 작년에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 발주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이제 무산이 되면서 좀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이 스탠더드 파워발 이 SMR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예정대로 진행되려고 하면 계약을 이제 곧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24기에 대한 기자재를 발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소식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이제 5월 달에, 그죠? 아까 5월 27일이었나요? 근데 5월 3일에 뉴스케일 파워 수장, 그죠? 존 호킴스가 뉴스케일 파워 사장이 창원 본사로 이제 찾아와서 김종두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이 인사들과 이제 이 SMR 소재 생산을 현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일찌감치 5월 초에 와서 이 생산 기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생산 역량을 확인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발주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생산을 다 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때 방문했을 때 저 스탠다드 파워에 대한 24기 원자로 계약을 염두에 두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소식이 조금 누출이 되면서 저렇게 이제 찌라시 형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24기에 대한 원자로를 수주했다라고 이 소식을 띄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 사장이 5월 달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좀 뭐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은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SMR을 생산해야 되고 그게 연 20기에 우리 공장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캐파를 만들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주서한에 표현을 한 것을 보았을 때는 이 뉴스케일 파워 수장이 증설에 대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발 소식도 있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이제 해외 뭐 폴란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또 SMR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뉴스케일 파워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기다려지고요. 뉴스케일 파워 주가도 이제 쭉쭉 떨어지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찍고 그래서 9.2달러로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떨어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이 기준선이라고 하는 초록색 선을 계속 지키면서 추세 자체가 완전히 위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고점이 16.9달러긴 합니다만 천천히 바닥 찍으면서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뉴스케일 파워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좀 회복이 되는 뭐 그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뉴스케일 파워 SMR 관련한 계약 소식이 들리던가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소식이 들리던가 그 둘 중 하나가 이제 곧 발표가 되어야 두산 이 경영진 입장에서도 네,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를 좀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으니까 한번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자, 두산 밥캣이 매수 청구권을 대비해서 해외에서 이제 1.5조를 들여온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보았고요. 요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사 현금이 5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 법인의 배당과 유상 감자 등을 추진해서 그러한 이 반대 주주에 대한 매수 청구권에 대한 가격을 금액을 마련을 하겠다. 브릿지론 조달도 나섰다. 뭐 이러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이 미국 법인을 비롯해서 지금 해외 법인에서 최대 1.5조 원의 가량의 이 돈을 들여올 계획이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에 행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해외 법인에서 자금을 들여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브릿지론을 이제 조달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이 매수 청구권 가격이 5만 원인데요. 두산 밥켓이 금요일에 조금 올라가지고 39,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네, 너무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는 뭐 33,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정말 이제 그냥 합병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이면 여전히 매수 청구권 행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부랴부랴 쭉 그냥 보유 지분을 빼기 시작합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되지 외국인 투자자는 왜 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이 42%거든요. 그래서 저거 매수 청구권 좀 많이 해버리면 1.5조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 청구권까지 가지 않고 지금 빨리 5만 원 근처에서 팔아버리자 해서 저렇게 쭉 그냥 주가를 매도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주식을. 그래서 두산 밥캣 입장에서 지금 뭐 1.5조 원을 들여갖고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금액을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시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그 비용 자체가 1.5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금액 들여다가 지금 로보틱스와 억지로 합치는 거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것인데 이 1.5조를 이런 데 쓰지 않고 엄한 데 쓰지 않고 지금 이제 뭐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그런 데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웬만한 로봇 업체 1.5조 주고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합치는데 자꾸 이 큰 금액을 쓰려고 하는지 참 이 경영진이 네. 너무 지금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6천원 가까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2.1조를 들여다가 합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1조면 지금 두산 테스나 인수하는 데 들어간 돈이 한 3천억에서 4천억이었나요? 그 이상으로 지금 네,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런 웬만한 기업들 몇 개를 지금 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두산 밥캣 현금 많아봤자 박정원 회장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다.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 들여서 그냥 다 써버리고 이 합병 성공시켜가지고 로보틱스 아래에 붙여서 내가 그 배당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돈 많이 드는 사업이죠. 근데 그거 돈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이 사업을 확장시켜 보려니까 어디서 돈 끌어올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산 자체에서도 계속 유상증자하기도 그렇고 본인들 이 지분 들여다가 주식을 계속 상장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게 두산 밥켓을 떼다가 붙이는 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뭐 계속 고객에 대한 뭐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그 고객 네트워크는 뭐 진작 공유가 가능한 것 같고요.
소형 굴착기랑 뭐 트랙터 파는 고객이랑 산업용 협동 로봇 하는 고객이랑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거를 합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이제 트랙터 생산 기지, 그 다음에 자동화 공장 기지에 두산 로보틱스 이 협동 로봇을 적용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시너지를 발휘하겠다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고객 공유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당연히. 근데 그 돈을 네 돈으로 쓰겠다. 근데 이 1.5조 들여다가 돈 다 써버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부채 7천억 들고 가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또 두산 로보틱스 그 저렇게 합병시키고 나서 이 유상증자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미 금감원에게 찍히기도 했고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계속 밀어붙일 건지, 이쯤 해서 그냥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멈추고, 다음에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좀 이제 합당한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도 네, 지금 뭐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준다, 그런 것처럼 써놨지만 현금 6천억 있고요. 네, 현금 6천억 있고 두산 큐벡스도 지금 배당금 주는 그런 알짜 회사입니다. 순이익이 1년에 300억씩 나오는 큐벡스 회사인데, 그거를 3,700억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3,700억이면 그냥 자본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억씩 버는 회사를 그냥 뭐 이렇게 자본금만 주고 가치를 높이 치지도 않고 그냥 가져간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찾아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홀딩스는 지금 이미 그 두산 테스나를 살 때 돈을 많이 사용했고요. 부채 비율도 높습니다. 근데 또 이 차입금을 들여다가 두산 큐벡스를 무리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걸로 이제 에너빌리티를 이제 뭐 이 증설하는데 돈을 대겠다는 것인데, 모든 게 다 지금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두산 밥캣은 밥캣 입장대로 네, 이 갑자기 내가 저평가된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평가된 주식으로 바꿔준다 그러고, 당연히 신주 상장이 많이 되니까 주식수 많이 상장되면 주가 떨어진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합병 마무리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뭐 그때 잠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바짝 그냥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그런 이제 이 주식 상장으로 두산 밥캣 주주분들이 받고 있던 배당금이 지금 이제 희석이 될 겁니다. 주식수가 주당 주식수가 이제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 자체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봇 이 밥캣이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두산 인프라코어 아래에 두산 밥캣이 있었습니다. 인프라코어는 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있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토목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굴착기와 그런 포크레인 같은 게 많이 필요했고요. 그 인프라코어 아래에 이제 밥캣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인프라코어가 떨어지면서 밥캣이 이제 바로 붙었던 것이고요. 이 건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밥캣의 소형 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산업지계 차량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그것도 저는 좀 의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전체 큰 플랜트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트리마즈라는 그런 아파트 공사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뭐 고속도로도 공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두산건설을 지금 아직도 완벽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산건설 지분을 한 47% 정도 들고 있고요. 그 나머지 뭐 이 더 제니스라는 그런 지분까지 합치면 어떻게 보면 여차하면 두산건설을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건설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두산 밥캣이랑 시너지가 안 난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죠. 오히려 저는 협동 로봇과 시너지보다는 지금 건설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산업지계 차량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같이 있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뭔가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두산 지주사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억지로 역으로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나온 합병 비율,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불만으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속 이제 핑계 만들려고 밤새 고민하지 마시고요. 금감원도 지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한 수 접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 분위기 좋고 지금 이제 이 성장성의 가능성이 있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네, 이렇게 진행하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뭐 정말 큰 수가 있다면 한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9월 달 전에 주가 뭐 3만 원 뭐 그렇게 올리면 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도 없이 무리하게 이런 진행을 했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